네, 연일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민생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는데요. 우리 경제 상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물가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안 오른 게 있나 싶을 네. 정도로 다 오른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지난달 조사 대상 소비자 물가 품목 조사 대상 가운데 458개 중에서 93개가 10% 이상 급등을 네. 했습니다. 5개 중 1개꼴로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지금 이 고물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비자 물가를 산출할 때 어떤 품목들이 얼마나 올랐나 이 집계하는 게 458개. 이 중에서 올해 들어서 얼마나 많은 품목의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올랐는지를 좀 시계열로 보시면 1월에는 61개, 이게 2월과 3월에는 71개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4월이 되면 85개가 된다는 건데 비중으로 보면 당초에는 한 10개 중에서 1.3개 이렇게 되다가 이게 쑥 늘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중에 1개가 올해 들어서 보면 물가가 두 자릿수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체감이 좀 덜 되실 수 있죠. 네네. 점심들 아마 먹고 오셔서 그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최근 들어서 각종 인플레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밥값이 너무 올라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값 상승, 워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등장을 했고요. 에너지 가격 때문에 너무 그 경유값 견디기 힘들다. 화물연대 파업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런 게 인플레이션. 결국은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냉면 한 그릇 값이 삼계탕 한 그릇 값보다 비싼 시대가 왔다. 그런데 삼계탕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름 복날 다가오면 삼계탕도 올라갈 테니 다 같이 물가가 경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니까 더 확실히 딱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유가 얘기도 좀 해보자면 지금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했지만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차를 끌고 다니지 않거든요. 확실히 이게 부담이 되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 증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 장중에 상한가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주 한정적인데 그중에 하나가 자전거주입니다. 근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제 진지하게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현재 에너지 가격 상승폭인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는 말씀은 이미 진작에 드렸고 경유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기의 경유차를 구입해서 그래도 한 5년, 10년 타셨다 이런 분들은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유를 가득 넣어주세요 했을 때 보통 이제 5칸을 채울 수 있는 그 가격으로 지금은 한 칸이 비거든요. 네. 4칸 아니면 3칸 반밖에 못 채운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경유 사용량이 많은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이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진다. 또 대중교통으로 나는 완전히 그 출퇴근 방식을 바꿨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 여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휴가 수요가 좀 몰릴 테고 뭐 냉방 수요 이런 것들 두루두루 고려를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전에는 수요가 몰리는 거 어디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연중 내내 갈 거냐, 뭐 하반기에는 얼마든지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현재 여건이 녹록지 않은 건 맞죠.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CEO 같은 사람들은 뭐 175달러 위로 올라갈 거다, 배럴당. 이건 좀 굉장히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봅니다만 네. 그제 나왔던 그 골드만삭스의 전망 이런 것들을 봐도 여전히 120불 위에서 움직일 거다 이런 전망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뭐 기름값이 더 떨어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봉쇄를 풀었으니까 당분간은 수요가 좀 급증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높은 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런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인상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신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전임 총재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용하는 표현이나 아니면 시그널이 명확하다는 점인데요. 종전의 중앙은행 총재에게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면목들입니다. 기존에 이창용 총재가 학자 시절에도 말을 명료하고 간명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행사가 있었어요. 한국은행 창립 72주년 이 기념사를 낭독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함께 포함해서 했던 얘기인데 사실 현장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 창립 기념식 할 때 취재 기자들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소위 제목이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오늘 있었던 기념사는 남달랐던 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올렸다고 하지만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으니 더 이상 선제적이지 않다. 이 얘기는 지금 많이 따라잡혀서 우리가 속도를 좀 내야 한다는 거고 조금 더 유추를 해보면 7월에 기준금리 올리겠다로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기준금리 현재 1.75%인데 0.25%포인트 올려도 2%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0.5%포인트씩 두 번 연속으로 올린다 그러면 1%포인트 따라오는 건 뭐 순식간이라는 네네. 얘기예요. 그래서 경로를 볼 때 앞으로 금리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준 것으로 보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래서 덩달아 좀 내려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서민들이 힘들 수 있다. 특히 대출이 많은데 1,800조 가계대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의 가계가 좀 어려워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이걸 잡지 못하면 길게 보아서는 더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금리 올리겠다는 말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단어에 요즘 플레이션이 네. 많이 붙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가는 지금처럼 계속 오르는데 성장은 더딘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사실 S의 공폰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이런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그런 일이고 그 단어 자체가 사람들을 아주 불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세계은행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도 경고를 한 마당이니까 네. 각국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창용 총재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 고용이 튼튼하다.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을 윗돈다. 잠재 성장률로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게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기를 동원해서 적어도 요만큼은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수준이 2%인데 연간 지금 전망하는 게 2.7%니까 혹여 하반기에 사정이 좀 나빠져서 소폭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내려가진 않는다. 즉 성장 동력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GDP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우리가 잠재 성장률 위를 웃도는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기는 다소 이르다. 다만 이창용 총재의 발언의 맥락을 좀 보시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조심하겠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금리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겠다. 이게 오늘 발언의 취지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심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메시지가 명확해진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오는 8월 4일부터 공공기관 130곳에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제도다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이사회를 선임을 할 때, 그러니까 임원들 승진시켜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노조 대표를 하나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 1월에 그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 여야가 아주 모처럼 합의를 통해서 처리한 법안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에 참석하는 그 경영자의 대표 중에서 노조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 필요하다. 과반수의 노조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노조위원장이 2명 정도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이제 1명을 고르게 되고요. 과반 참여가 안 되는 노조다라면 근로자들 투표에 붙입니다. 여기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내부의 추천위원회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노조가 참여를 한다는 건 경영 참여에 그 근로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스피커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만 사실 재계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이슈거든요. 공공기관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일반 기업에서도 요구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법령 개정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그 문호를 열어라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월에 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굉장히 그 경론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반면에 대선 캠페인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권의 합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순조롭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들릴 수 있게 하고 네. 좀 더 권리가 강화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라고 이해하면 네. 될 것 같은데 보니까 2016년에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노동이사제가 운영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때 직접 해보니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게 모든 제도가 그 음양에 그러니까 좀 좋은 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기관을 운영하는 쪽 그런 쪽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예컨대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았을 때 몸집을 줄이거나 조직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부문별로 삭감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다면 노조를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의 개혁이라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수인 고 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공공기관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민간으로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 있는 제도인데 수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쌍용차 인수에 네. 관한 겁니다. 아직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2파 전 KG와 이제 쌍방울의 다시 인수전이 될 텐데 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울 그룹은 KG하고 이 컨소시엄을 각각 구성을 해서 우리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1차전에서는 패배한 거죠. 네네. KG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쌍용차를 인수하는 이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인수 예정자를 조건부 투자자로 일단 받아준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향후에 적극적으로 쌍용차에 대한 그 재무적인 투자나 아니면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본 입찰을 통해서 최종 계약자를 선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후보군에 그 가까이 가 있는 게 KG인 건 맞는데 이번에 인수 의향서를 다시 제출한 쌍방울 그룹이 처음에 지적을 받았던 향후의 재무적 투자 계획 그리고 앞으로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에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잘 제시를 한다고 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1차전에서 쌍용차 그 쌍방울 그룹이 패했던 이유는 최고가를 써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전에 대한 제시가 불투명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얼마를 써낼 건지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보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혼자서 인수 의향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하니까 아름아름 알려지겠죠. 그래서 종전에 써냈던 3,800억 원을 웃도는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채권단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해서 채권단이 이 회의를 해서 이걸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우선협상 대상자 그리고 최종 사인하는 기업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주식시장을 봐도 쌍용차 관련된 그 주식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인수가 마무리될 것이다 보면 될까요? 지금 일정을 좀 보시면요. 8월에 관계인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인 집회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쌍용차에 돈을 꺼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에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새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계획에 우리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스케줄에 큰 변화가 없다면 8월에 결정하고 8월 안에 혹은 9월 초에
누가 차후에 주인이 될 거냐 이거 공표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경제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